자, 이번 이슈도요,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조국 비판하며 울컥! 진중권 전 교수 울컥하면서 한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소환된 초원 복집 사건. 이게 언제적 사건인데 다시 또 나왔습니다. 이 얘기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진중권 교수, 방금 전에 봤던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 되는 자리가 있었죠? 그 국민의당 창당 발기인대인데 그 발기인대에요. 진중권 전 교수가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거기에 조국 전 장관에 관련된 부분이 거론이 됐습니다. 보시죠. 진중권, 다돌린 안철수 신당 강연했습니다. 어제입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조국 사태에 내 가치가 무너졌다. 울먹. 이렇게 됩니다. 무너졌다고요. 잠수 타고 싶은데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 잡아주세요. 여기 좀요. 어제 진중권 전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정부에 대해서 비판도 하면서요.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에 나와서, 그러니까 이 청문회는 지난해 말에 있었던 장관 인사청문회를 말합니다. 그때 나는 사회주의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얘기해놓고선 말을 잊지 못하고 울먹합니다. 그러면서 청중들이 이제 뭐 약간 격려의 박수 치다 다시 말을 이어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고 사회주의자를 자처할 수 있느냐. 이념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삶이 어떻게 사회주의자의 모습이냐. 과거에 사회주의가 필요하다고 우리나라를 판단했는데 어떻게 그런 판단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모독이라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국 비판하며 울먹인 진중권, 이 정권 정의의 기준까지 바꿨다. 매섭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현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정의의 기준 자체를 바꾸어 버린 것이다. 무슨 내용일까요? 바로 이어집니다. 과거 진보든 보수든 잘못을 했으면 머리 숙여 사과부터 했다. 하지만 이 정권 들어서 위쪽입니다. 법의 기준 자체를 바꿔서 잘못하지 않은 상태로 만든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해요. 대중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대중이 멍청하게 선동 조작당할 수 있는 존재로 보고 있다. 엄청난 맹비난입니다. 지금요. 이 정도면요. 자, 그럼 여기서요. 진중권 교수의 이야기 그리고 과거 조국 전 장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묶었습니다. 586이 다시 소환되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여기 남아있는 것 자체도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좀 민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옛날에 산호맹 사회주의자였습니까? 사회주의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사상이 필요한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사회주의의 그런 정책들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옛날에 사회주의자였다. 또 그런 사회주의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이념을 존중한다. 네, 우리 민주주의 헌법 하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틀 하에서 사회주의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진중권 전 교수가 아마 저 대목을 기억하면서 한 말 같아요. 사회주의 얘기를 하신 분이 왜 그렇게 살았느냐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비판한 거예요. 이수희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 이제 그 발언은 다 뭐 SNS를 통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다 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제 그 저 특강, 국민당 특강에 그 저 실무진들이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몇 번씩 요청을 해서 겨우 아마 그 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진중권 전 교수의 그 왜 이렇게까지 조국 사태 이후에 진보 내에서 이렇게 이제 어찌 보면 뭐 자기한테 화살을 계속 쏘는 거죠.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한 그 답을 어제 좀 저는 그 본 것 같습니다. 왜 저러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정말 충정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뭐 그 아이 입시비리나 이런 걸 해온 사람이 어떻게
자칭 사회주의자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울컥했어요. 한 1분 동안 이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예. 근데 저는 이분이 이제 미학 전공이잖아요. 예. 진중근 교수가. 예. 근데 철학자는 철학자구나라는 생각이. 아마 좀 많은 분들이 그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예. 이 그 청와대가 보이는 지금 최근에 김계현 예. 울산시장 그 관건 선거까지 청와대가 보이는 이제 뭐 후한무치다 내로남불이다 뭐 예. 이렇게 그런 그 말 이외에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분석해야 되는지 궁금했던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진중근 교수가 정말 철학적인 그 결론을 내려준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정의의 설명을 기준을 해준 것 같아요. 바꿔버렸다. 네. 이 부분이요. 예. 이 정권이 정의의 기준을 바꿔버렸다. 아. 그래서 저는 정말 이분이 철학자는 철학자구나 좀 감탄을 하면서 그래 정말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바뀌게 되는 상황. 예. 그래서 더 위험한. 네, 그래서 이 정권이 정의의 기준까지 바꿨다라는 이 그 결론이 정말 저는 좀 정말 정확하고 예, 진중근 교수가 참 귀한 사람이다. 우리 사회에 참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까지 이르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원 교수님. 네. 어제 표현 중에 이념에 대한 모독이다, 뭐 모욕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자, 진중권 교수 어떻게 보면은 약간 분노를 넘어서 뭐 슬픔 이런 걸 표현한 것 같아요 지금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제 그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저도 어느 정도 부분에서 진중권 교수 전 교수의 그 예. 심정에 대한 공감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어떤 분노와 안타까움을 넘어서 이제 환멸이나 슬픔, 예. 서글픔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예. 근데 저는 사실 두 가지 아쉬움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어떤 같아요. 겁니까? 아무리 이제 삼고 철회해서 모신 거라고 하지만 국민당과 진중권 전 교수의 조합은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네. 저 자리에서 왜 진 전 교수가 나타나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한국의 정치를 예. 보는 관점은 그래도 프레임이나 아젠다가 중요한 것인데 중도 실용을 표방하는 예. 그 국민당의 예. 진중근 교수가 예전에 안철수 전 의원을 예.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과 또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어울리는 조합이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리고 예. 어저께 강연에서도 국민당의 가치에 대해서 뭔가 서포트를 해준다든지 그걸 지지한다라는 발언은 예.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됩니다. 어.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아쉬움은 이 진중근 전 교수님은 사실 현실 정치에 몸담은 분이 아니세요. 예. 그런데 지금 내부에서도 그리고 내부의 진보 세력의 이 지적은 예. 현실적으로 이 훈수의 차원을 넘어서서 자신이 갖고 있는 에토스라는 그 윤리의 이상을 너무나 지나치게 제도권에서 정치를 지금 집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 진보 세력에게 가치를 잣대를 들이미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진 전 교수도 예.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사실상 지금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거네요.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정치적인 판에 발은 담그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훈수의 논리가 예. 그다지 바람직하고 그조차도 그렇게 깨끗해 보이진 않는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귀담아 들어야 할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예. 정의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 서글픔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분명히 그리고 현 예. 집권 여당은 뼈아프게 들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상일 평론가. 저는 좀 약간 좀 하신 말씀 중에 이제 보태고 싶거나 좀 다른 예.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그 윤리, 과도한 윤리를 들이대고 있다라고 예.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그 윤리가 왜곡되는 거에 대한 울분이라고 저는 예. 봐요. 왜냐하면 예.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라는 거는 우리의 역사상 증명이 된 예. 겁니다. 신정과 왕정을 예. 넘어서서 인본주의와 민주주의로 들어서면서 우리가 알게 된 거는요. 예.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예.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선한 존재를 앞세우고 존재 자체가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듯한 현상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다시 중세로 돌아가자는 건가? 뭐 이런 우려를 지금 낳는 정부의 거거든요. 모습을 그렇게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 저는 우려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딱 그렇다라기보다는 예. 그런 기미들을 드러내는 듯한 그 발언들이 나오잖아요. 예. 우리 DNA는 뭐, 예. 뭐가 뭐 어떤 나쁜 DNA, 나쁜 뭐가 없다, 요소가 예. 없다 이런 거라든가 뭐 선한 의지를 예. 자꾸 강조한다든가 이런 거는요. 저는 문제가 굉장히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과도한 윤리 뭐 이걸 요구하는 건가? 그건 아니고요. 그 윤리가 절대적 윤리로 변해가려는 위험성
우리는 절대적 윤리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한 위험성 그거를 오히려 강변하는 걸로 저는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중권 전 교수의 어제 강연 내용은 굉장한 경고, 어떤 경각심을 일깨우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지금 김상일 평론가는 해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요. 민변 소속인 변호사의 이야기가 오늘 기사에 또 실려 있습니다. 이겁니다. 민변 변호사, 권경의 변호사입니다. 울산 사건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 탄핵 사유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요, 민변은 사실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의 변호사 단체로 알려지잖아요. 그리고 현 정부를 굉장히 지지하지 않았는가, 뭐 이렇게 평가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더 아프다고 이 기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992년 초원 복집 사건은 발톱의 때다. 그때 당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하고 비교하면. 강금 테러 없을 뿐 이승만 때 연상시킨다. 추미애 장관 본질 덮으려 공소장 비공개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야당 대통령 몸통 확인 땐 탄핵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엄청 강한 내용입니다. 지금요. 이 내용들은요. 자, 반면에 이 공소장에 등장하는 인물들 다른 생각입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소설 같은 공소장이다. 피고인들 청와대 선거배익 의혹 장외 공방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공소사실 공개되다 잇따라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윗선 못 밝혀 치열한 법정 다툼 예고. 자, 앞선 기사에서는요. 이 공소장 내용대로라면 이건 탄핵 사유다. 반면에 무슨 소설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용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한 얘기가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란 단어가 35번이나 등장합니다. 청와대의 공작을 수사해온 검찰이 몸통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란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4월 총선 직후 구성될 21대 국회에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공작의 몸통으로 확인되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곧바로 탄핵을 추진할 것입니다. 국정조사, 특검, 그리고 탄핵까지가 나왔습니다. 한국당 내에서요. 자, 최영철 편집위원. 지금 이런 얘기, 민변 소속 변호사의 지적에서 지금 현 정부한테 더 아픈 거 아닙니까? 매우 아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정부도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여당도 잘 알고 있을 테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밝혀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께서도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자꾸만 긁어 부스럼을 만든 조치가 아니었는가. 어떤 행위를 볼 때 의지와 능력을 같이 보는데 이번 그 청와대의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은 의지도 있었고 그리고 광범위한 능력을 그 사안에 대해서 투사를 했다는 것이 공소장을 보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많은 사람들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권력을 하명 수사와 그리고 선거 공약을 만드는 데 대해서 투입을 했다는 것인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이 정부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 돌아보면 무엇이겠습니까? 야당은 지리멸렬하고 결국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 결국 청와대가 할 수 있는 힘도 많고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여지도 너무 많더라. 결국 그 유혹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 절제할 수 있는 권력의 제어 장치가 작동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제어 장치가 없다 보니까 이 정부가 너무 고속도로를 과속으로 달려버린 것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검찰은 이러한 강도 높은 수사를 한 것이고 결국 13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기소가 되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지만 한국당이 이것을 갖고 지금 탄핵을 먼저 운운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기상조다. 이것은 재판 결과를 충분히 본 이후에 결정할 문제다. 지금 총선 전에 이것을 갖고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갖고 탄핵을 만약 얘기한다면 그 전에 사례를 봤을 때 한국당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당은 매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얼음 판을 걷는다는 생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총선에서도 유리한 국면을 가져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사자들은 소설 같은 공소장에 이렇게 반발하고 상하니까 한국당이 굳이
탄핵 얘기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라는 지금 말씀이시네요. 그냥 이 자체로만 봐도 사안이 심각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지금요. 지금 뭐 당사자는 전혀 아니라고 그러고요. 공소장 내용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이것도 법정에서 다툼이 있을 겁니다. 매일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매일 법정에서 다툼이 있고 법정에서 판가름 난다를 해요. 정치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못 푸니까 자꾸 이러는 거 아닙니까? 다 웬만하면 다 법정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 판사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좀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물고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물 보호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보시죠. 이회수 작가, 산천어 축제 비판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국민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그동안요. 여기 보시면 재정 자립도 가장 낮은 화천군 산천어 축제 열잖아요. 여기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1,300억 정도 수익과 굉장히 많은 수입을 올리는 거니까 이 군 입장에서는 아주 굉장히 큰 수익원을 하나 확보한 거잖아요. 근데 뭐 강물이 1급수라 가능하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떤 생명인데 이런 생명을 앗아가는 축제라는 거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 있습니다. 조 장관, 생명 담보로 향연을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자 이회수 작가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여기 있는 주민들이 생존과 관련된 문제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도 이거에 대해 굉장히 비판합니다.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정류한 충돌이다. 총선 앞둔 지역 정치권도 가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모습이잖아요. 이 산천어 축제. 근데 이게 좀 논란이 붙은 겁니다. 과연 이런 어떤 물고기의 이런 여기 보시면 생명 담보로 향연을 하는 걸로 봐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어떤 축제를 통해서 군의 수입을 올리는 뭐 어떤 당연한 모습을 봐야 되는 것이냐 이런 다툼이에요. 주홍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조명래 환경부 예. 장관이 하신 말씀에는 사실 경제 활성화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이 있었다라는 거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산천어 축제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라 예. 자꾸 환경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강원도의 그 사업들 오색 케이블카라든지 가리방상 복원 같은 그런 사업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은 발목 잡기라고 비춰질 만큼 이렇게 사업들을 가로막았던 그 어떤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비판받을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제 조 장관님도 예. 사견이라고 이제 함수 이제 낮췄던 걸로 제가 기억을 예.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생명을 담보로 한 인간의 유희라는 것에 대해서는 귀담아 들을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환경단체나 동물단체에서도 지적을 해왔고 예. 이건 단순히 낚시의 방법이 아니라 고기를 굶주리게 만들어서 일정한 폐로에서 예. 고통스럽게 만들다가 그 고통을 사실은 낚는 그러니까 뭐 보도에 따르면 한 5일 정도 산천어를 네. 굶긴 다음에 이제 그 축제가 시작이 된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보도도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래 낚시의 문화라는 예. 거는 기다림과 방생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도 얼마든지 예.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이회수 소설가님도 이 홍보대사로 알고 계시는데 예. 산천어 축제에서 그런 부분들의 감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개발은 어려웠는가. 그러니까 지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이런 부분들이 국제사회에서도 비춰지는 모습들이 안 좋기 때문에 보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개발하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좀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환경이나 어떤 동물 보호를 중요하신 분들은 이거 문제 있다. 아니면 아니 국민들이 이런 축제를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 좋은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문에 또 이렇게 실려 있고요. 이회수 작가의 얼굴 사진도 좀 들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한 특정 지역 종로죠. 지난주 참 얘기 많았는데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이낙연인가 황교안인가.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신답니다. 종로 주민분들께서요. 둘 다 꼴 보기 싫다. 커리어 위에 종로를 볼보 잡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뭐 여기 주민들 얘기가 쭉 있고 뭐 서로의 어떤 공약 비슷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먼저 주말 동안에 참 이 두 인물 바쁘게 다녔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통이 원활한 종로로 개선해 가려 합니다. 고양 삼송과 용산 간 신분당선 연장
추진하겠습니다. 제 마음의 한쪽은 참 참담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정책으로 망가뜨린 종로의 경제 되살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물으십니다. 두 인물이 도대체 종로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근데 여기 설명이 돼 있네요. 두 주자의 종로와의 인연. 이낙연 전 총리는요, 대학 시절 물리대 캠퍼스가 있는 대학로 마로니에공 여기 자주 다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요, 모교인 대학이 거기에 있다. 그리고 옛 경기고였던 정독도서관이 뭐 종로 소재다. 여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연이랍니다, 지금요. 자, 이수희 변호사. 예. 종로 주민이시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그 정서도 예. 있기는 있어요. 지역 민원에 충실한 국회의원을 원하는 유권자들도 제법 되죠. 예. 또 반면에 이제 그 대권 후보들, 대권 후보라는 거는 이제 그 힘 있는 후보들이 되는 거고 예. 그런 후보들이 와서 우리 그 지역에 뭐 잠깐이지만 그 국회의원이 그 당선된 사람이 뭐 대통령 되려면 한 1년 반 정도, 2년 정도면 이제 다시 선거를 해야 되겠지만 뭐 그런 그 힘 있는 후보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대선 후보를 총선이 곧 대선이 될 수도 예. 있다고 생각하시면 표의 가치를 또 굉장히 높게 볼 수도 알겠습니다. 있고요. 예. 김수환 평론가 한 20초 남았는데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정치라는 거는 사회 제도입니다. 예. 그리고 그 사회 제도의 주인은 민주주의 하에서는 국민이죠. 예. 일꾼을 얼마나 잘 쓸 수 있느냐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예. 좋은 일꾼들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일꾼들이 있다. 뭐 다양한 반응이 사실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